네, 안녕하세요. 텍스테이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질문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거는 상속세 절세 상담인데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재산은 아파트, 상가, 토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상가를 처분해서 상속 재산가액을 줄이고자 하는데 어느 것을 처분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상속재산으로 더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의도는 좋으신 것 같아요. 상속세를 미리 대비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세금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아파트나 상가 팔았는데 지금 처분해가지고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지고 있어요.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재산가액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내고 말죠. 세금은 일부 부분을 그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런 것들 처분할 때 세금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 우선 첫 번째로 중개사 비용 들어갈 거고, 두 번째로 세금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내고 남은 금액을 내가 갖고 가는 건데, 그 양도소득세랑 미래의 자녀가 낼 상속세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게 그거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자산가치 증가를 더 일으킨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세금보다는 그 전에 앞서서 자산 관리, 그리고 자산 가치에 대한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감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연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라는 것을 잘 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죠. 상가가 있는데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상권이 좀 죽어가고 있어요. 구도심이고 신도심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가 예전에는 뭐 2,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월세가 1,800만 원까지 깎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감하게 그런 거는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구도심으로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호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거기 시장이 다시 그 구도심 쪽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면 물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거고 잘 알아야 하고 잘 알아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월세라는 수입 자체가 거의 25%가 깎인 상황이면 내가 봤을 때는 미래가 밝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손을 바꿔줄 수 있는 매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던지고 나오는 게 낫다. 왜냐? 실질적으로 그 매매가의 형성이 언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다르게 이 가액이 다른 형태로 좀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월세나 리테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 상권이 무너져 버리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호가, 예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호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상가를 양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다양한 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법적인 얘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평가의 원칙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속이나 증여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은 평가 기준일, 즉 돌아가시는 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사망일이에요. 또는 증여는 증여일입니다. 그때 현재의 시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시가의 범위는 평가 기준일, 상속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6개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사실 이 6개월 이상의 범위를 벗어난 이전의 금액도 쓸 수는 있지만 그때는 재산평가 심의위원회란 걸 열어야지만 쓸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증여 다시 한번 따져볼게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이에요. 좀 더 범위가 짧아요. 그리고 증여는 내가 신고를 해버리면 신고일 이후에 뭐 유사매매나 이런 거는 쓸 수 없다라는 점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1순위가 시가예요. 시가의 대표적인 뭐가 있냐? 매매가액이 있어요. 그리고 매매 사례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수용 경매 공매가액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여기에 존재해요. 지금 말했던 아파트, 상가,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여기에 해당할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세대수가 1000세대 정도 넘어가는 사이즈다라고 하면요. 내가 국민 평형수,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84 형태라고 하죠. 84 타입이 압동해서 전 6개월,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이 펼쳐졌으면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금액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압동해서 84 타입이 15억 원에 팔렸다. 여기서 근데 하나 더 따져야 된다. 뭐냐? 전용 면적이 나랑 5% 이내인가? 근데 84제곱미터 똑같잖아요. 84.98이나 97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5% 이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 가격이 5% 이내인가? 근데 대부분 5% 이내일 때가 많아요.
물론 층수에 따라서 같은 84 타입인데도 5%를 벗어나는 기준 시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사매매가 없다라면 그것도 끌고 와서 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적용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시행 규칙에서 5%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적혀는 있습니다. 그러게 5% 이내 범위 내에 유사매매가 합동해서 15억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 금액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파트와 상가를 처분해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질문을 했을 때부터 이미 간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시가 개념을 알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2순위로 넘어가요. 2순위가 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그다음 건물은 기준시가, 그다음에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혹은 공동주택 가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한다면 평가 기준일까지 납입한 것과 프리미엄을 더하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2순위, 1순위가 없을 때만 2순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아파트부터 그러면 상세한 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무조건 있을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파트가요, 한 동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0세대밖에 안 되는 3동짜리 아파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실무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해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아파트인데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타입의 아파트는 딱 두 채인 거예요. 펜트 같은 거, 그런 형태인 거예요. 아주 면적이 넓은 거였어. 뭐 198이었던가? 뭐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한 채가 팔리지 않으면 이 유사매매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파트라고 무조건 유사매매가 존재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그 유사매매 사례가액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분명 일반적인 국민주택 규모나 아니면 5구 타입이거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상속세 세금 목적으로만 접근을 해볼게요. 왜냐면 아까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 접근을 했어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전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유사매매가 있기 때문에 만약 세금 관점에서 판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다면 유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동성으로 갖고 있으면요, 시가가 올라가도 어차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으니까 뭐 이자 정도는 더해줄 수 있겠지만 재산가액이 픽스가 돼서 상속세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요. 근데 재산가액이 높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세금 더 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관점은 저는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왜냐면 전 진짜 상속세 상담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분은 제 개인적 생각에는 유동성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만 아파트, 상가, 토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상가, 토지가 제가 봤을 때 다 더했을 때 50억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상속세 거의 2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현금성 자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세금 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금매로 던져야 돼요. 상속이 일어나면. 그러면 그거 나름대로 손해예요. 왜냐? 취득세 내고 뭐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살아생전에 팔아버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직전에 팔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쨌든 현금성 자산으로 바뀌었잖아요. 첫 번째로 뭘 할 수 있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자, 두 번째로 취득세도 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아파트를 팔았지만 상가랑 토지에 대해서 또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취득세, 상속취득세 만만치 않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억대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메꿔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죠?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속세 계산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해서 10억 원 정도가 그 상속 금융재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대 20%와 2억 원 중에 작은 금액까지는 이 적용을 해줘요. 얼마냐? 그럼 2억 원까지가 공제가 추가로 됩니다. 아주 그래서 장점으로 와닿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을 때는 추가 공제가 없었는데 현금성 자산 갖고 있으니까 추가 공제로 2억 원까지 더해준다? 너무 좋은 공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죽음의 시점을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양한 상황에서 펼쳐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저는 그걸 경험했었던 거를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것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장점도 있지만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파트라는 건 지금 나머지 부동산하고 다르게 상가하고 토지와 다르게 실거주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팔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삶의 거처를 갑자기 옮긴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겐 또 큰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임대차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세 끼어 있으면 이거 매수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사용 방식에 따라 세금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려할 바가 정말 많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상가로 넘어갈게요. 상가가 유사매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내가 큰 건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집합상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호수의 면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상가 호수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호수의 면적이 다 비슷해. 뭐 7평 아니면 11평 막 이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유사한 게 거래된 내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사매매가 존재해버려서 나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픽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걸 염려해가지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사매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첫 번째로 챙기시고, 두 번째로 유사매매 싫다. 유사매매가 내가 봤을 땐 너무 높은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낮추는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상가 중에 특이한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유사매매나 감정가액을 쓰지 않는다, 없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뭐예요? 보충적 평가 방법인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시가가 있겠죠. 근데 기준시가 이외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보충적 평가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이 임대료 환산가액.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에 껴있는 대출. 즉 근저당권, 채무 액수가 얼마인지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해라요. 대부분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는 기준시가가 제일 높아요. 근데 상가 1층은 완전 예외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임대료 환산가액이 더 높을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환산가액은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상가 1층의 월세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준시가 상가 1층 계산을 해봤더니 한 4억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4억 원이니까 상속세 안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상담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월세가 거기 아주 좋은 알짜 상권이어가지고 1층의 월세가 700만 원인가 됐었어요. 그럼 7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7억 원이에요. 플러스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7억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4억 원보다 당신의 이거 보충적 평가 방법은 7억 5천이기 때문에 이거 7억 5천으로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럼 5억 원의 공제액수 넘어갔으니까 2억 5천에 대해서 여러분 선생님은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시가만 생각하셨다라면 내가 혹시나 1층 아니면 2층 상가인데도 월세가 높다라고 하면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서 이 어떤 게 더 큰 건지 꼭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토지는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것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지는 웬만하면 진짜 공시지가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전답 과수원까지는 농지로 쓰잖아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무슨 감정평가입니까? 내가 감정평가를 안 하겠다라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는 여러분들 이 상속세나 증여세 그 평가 기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 6개월, 후 6개월 상속으로 한다면 6개월 지나더라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이 재산가액이 기준시가로 신고가 됐는데 가액이 너무 낮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시가는 이 정도나 높은데. 그래서 국세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하면 가액이 빵 뜨게 되겠죠. 거의 2배 이상 뻥충 뛸 수도 있어요. 이런 전답 과수원 같은 거를 제외한 토지는. 농지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지 같은 경우는요, 이 감정평가를 했을 때 차이와 기준시가 차이가 엄청 크고요. 대지는 언제든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선생님 세금 내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가끔 발생합니다. 특히나 혹시나 서울 권역에 대지, 나대지가 있는데 내가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겠다? 아주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가치가 빵 하고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지 어떤 토지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감정평가를 해서 가액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아파트, 상가, 토지에 대해서 각각 시가의 평가가 정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들 몇 개 챙기셨을 텐데, 한편으로 이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상속세 절세를 한다 그러면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봤었던 걸 토대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좀 딥하게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서 나에게 적극적인 자산관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꼭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